한나라 고조 유방의 아들 해제는 이복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깊은 자책감에 빠져 있었다. 아침 일찍 화살을 쏘러 나갔다 온 사이 이제 10살 밖에 안 된 이복 동생 유여에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다. 주검의 상태를 보니 아무래도 독살인 것 같았다. 범인이 누구인지는 짐작이 갔다. 그는 이 모든 사달이 다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괴로웠다. 자신이 밖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자는 동생을 깨워서 데리고 나갔더라면 이런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며칠 후 갑자기 어머니 여태우가 같이 갈 곳이 있다며 그의 손을 잡아 끌었다. 해제는 무슨 일이냐며 연신 물었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얼음장같이 차가울 뿐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다. 이윽고 도착한 곳은 돼지우리였다. 여태우는 여기 사람돼지가 있다며 신기하니 같이 구경하자고 하였다. 해제는 어리둥절하여 돼지우리를 보다가 차마 사람이라고 말하기 힘든 존재가 돼지우리에 돼지들과 같이 섞여있는 모습에 충격을 받아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해제는 돼지우리 속의 사람이 척부인이 아니냐며 문초하였다. 여태우가 그렇다고 하자 해제는 그 상황이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벌어진 일을 믿을 수가 없었다.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통곡을 하며 여태우에게 이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신이 태우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침내 천하를 다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며 어머니 여태우를 원망하다 끝내 혼절하고 말았다. 한나라 고조 유방의 아내 여태우가 후궁이었던 척부인에게 저질렀던 일명 인간돼지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일화인데요. 도대체 왜 여태우는 척부인에게 그렇게도 잔인한 짓을 저질렀을까요? 한고조의 아내이자 중국 최초의 황후, 황태우, 태왕태우의 이력을 가진 여태우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여치입니다. 본래 부유한 집안의 여식이었으나 갑자기 아버지가 뭐에 홀렸는지 몰라도 배때기나 벅벅 긋고 동네 양아치 짓이나 하던 유방을 보고는 장차 왕이 될 상이라며 자기 딸을 억지로 주겠다며 여치를 시집 보내게 됩니다. 여치도 시집 가기 전까지는 참 착하고 순한 아가씨란 소리 좀 들었었죠. 하지만 양아치랑 결혼했으니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편이란 작자는 생활비는 커녕 집에도 잘 들어오지도 않고 심지어는 밖에서 사고까지 치고 다녔는데 여치가 유방을 대신해 옥살이도 했다고 합니다. 유방이 밖으로만 다녀서인지 그녀는 가족을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반면 유방은 지 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항우에 패한 유방이 두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다 마차가 느려지자 아이들을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부하장수가 다시 아이들을 태우고 달리다 마차가 느려지니 다시 유방이 아이들을 마차 밖으로 던져버리고 다시 부하장수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이 짓을 10번이나 하였고 열이 뻗친 유방이 부하장수를 죽이려고까지 했죠. 그러자 부하장수도 열받아서 한낱짐승도 제 새끼 귀한 줄은 압니다. 그런데 폐하께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라고 말할 정도였죠. 또 여치는 담대하기까지 했는데요. 여치가 한 번은 항우에게 포로로 잡힌 적이 있었는데 항우 앞에서 포박당해 있는 와중에 항우를 보고 너 따위가 뭘 어떻게 할 거냐? 죽일 테면 죽여봐라. 너 따위는 내 남편의 상대가 안 된다며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그러자 항우는 물론 같이 포로로 붙잡힌 시아버지 유태공조차도 뻥지고 말았다죠. 아무튼 여치의 친정아버지의 보는 눈이 정확했던지 결국 유방은 항우를 이기고 천하를 통일하여 유방은 황제의 자리에 여치는 황후의 자리에 오르죠. 이때부터 여태우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야심을 드러내며 전국에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유방은 천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제후왕들을 모두 유시로 앉히려고 했습니다. 그러자면 한신, 팽월, 경포 등 개국 공신들을 모두 숙청해야 했죠. 하지만 유방은 마음이 모질고 독하진 못해서 목숨만은 살려주려고 하였는데 여태우가 나서서 모두 처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몇몇 제후들은 목숨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며 모반하거나 흉노에 투항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한고조는 여태우를 원망하게 되고 정치적으로 여태우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자연스레 여시 일족들이 정치적 힘을 갖기 시작하자 한고조는 여태우에게 완전히 마음이 떠남과 동시에 그들을 견제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한고조는 갑자기 여태우의 소생인 태자 유영을 내치고 특히나 많이 사랑하고 아꼈던 척부인의 소생인 유여의를 태자에 앉히자고 주장을 하게 되죠. 척부인 역시 자신의 아들을 황태자로 만들기 위해 한고조에게 밤새도록 울면서 애원하는 등 갖은 수를 쓰며 여후와 노골적으로 대립했습니다. 당시 여태우의 입장에서는 척부인의 행동은 자신의 분수도 파악 못한 채 황제의 총애만 믿고 후계자 싸움에 뛰어들어
정치적인 위협을 가한 도발이자 상전으로 모셔야 할 황후와 황태자를 무시한 법도와 상식을 어긴 오만방자한 행동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어쩌면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황고조보다 척부인이 더 미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신하들의 반대와 현실의 벽에 부딪혀 황태자 교체는 실패하게 됩니다. 얼마 후 황고조 유방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죽으면서 척부인과 유영애가 여태후에게 보복당할 것을 많이 걱정했다죠. 여태후는 고조가 죽자 이때 욕심이 더욱 솟아서 죽음을 숨기고 공신들을 숙청해버리고 자신이 권력을 잡아버릴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한 한 신하가 만약 번쾌나 진평 같은 공신들이 군사를 데리고 바깥에 나가 있는데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쩔 생각이냐는 말에 권력 잡을 생각을 포기하고 말죠. 여태후가 황제의 자리를 뺏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궁에서 눈치 볼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오래 참았던 은엉관계를 해결해야 했죠. 척부인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고 목과 발목에 쇠고랑을 채워서 궁녀를 가두는 감옥인 영왕에 감금하고 하루 종일 쌀을 찢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태후의 원망은 그렇게 끝낼 만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황태자 자리를 넘보던 척부인의 아들 유영애는 조나라 제후왕으로가 있었는데 독살하려고 계속 황궁으로 입궁하라고 불렀죠. 몇 번 거절하던 유영애는 결국 입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달리 인자한 성격이었던 혜제는 여태후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복 동생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혜제가 아침 일찍 활쏘기 하러 나간 사이 유영애는 독살되고 말았습니다. 여태후는 독살된 유영의 시신을 척부인에게 보여주며 그때부터 역사에 남을 가장 잔인한 복수극이 펼쳐지고 말죠. 여태후는 척부인을 산채로 수족을 자르고 눈을 뽑은 후 음약을 먹여 벙어리로 만든 다음 귀에 유황을 부어 귀머거리로 만들어서 돼지우리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위에 언급했듯이 그걸 다시 혜제에게 보여주었고 충격을 먹은 혜제는 정치에서 손을 뗀 채 술독에 빠져버렸다고 하죠. 결국 혜제는 엄청난 트라우마로 인해 폐인과 다름없이 지내다가 23세의 젊은 나이로 붕어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도 그녀는 눈물조차 흘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척부인이 분수를 모르고 당시에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은 맞지만 아무리 인권이 전무한 고대 중국이라도 법률에 의한 극형이나 상대적으로 평범한 방식으로 사형시켰으면 될 일을 자신의 가학적인 감정에 휩싸여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던 것이죠. 결국 여태후의 엄청난 피해 복수가 자신의 아들도 망쳤을 뿐 아니라 그 사건으로부터 엄청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그녀를 악녀라고 불리게끔 만드는 결과를 낳았죠. 혜제가 죽은 이후 혜제의 아들 전소제 유공이 즉위하지만 나이가 어렸기에 여태후가 섭정으로서 국가 권력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군권을 조카들에게 주고 요직의 여씨들을 등용시켜 한나라는 여씨천하가 되고 말죠. 한편 황제 전소제는 자신의 친모가 여태후에게 살해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이가 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하게 되죠. 이 말을 들은 여태후는 황제 전소제의 정신에 문제가 있다는 구실로 표의시키고 유홍을 즉위시켜버립니다. 영원할 것 같던 권력을 누리던 여태후도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하고 마는데 죽음의 계기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기 여태후 본기에 따르면 갑자기 나타난 푸른 개처럼 생긴 괴물이 서태후의 겨드랑이를 툭 치고 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태후 말고는 그 괴물을 본 사람은 없었고요. 아무래도 이상의 점을 쳐봤더니 죽은 조왕 유여애가 태후에게 자신은 물론 자기 어머니를 죽게 만든 것에 대한 복수를 하고 있다는 점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이후 그녀의 몸 상태는 계속 악화되다가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죽자 여씨 일족들은 대신들에 의해 모두 숙청되거나 요직에서 쫓겨났고 그렇게 한나라에서의 여씨 천하는 막을 내리게 되었죠. 사마천은 서태후의 7세 때 천하가 평안했다고 호평했는데 그 이후로는 전국시대에서 초안전쟁의 난세보다는 궁 안에서 지들끼리 쥐지고 볶는 것이 더 나았고 백성들을 피로하게 하는 정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백수 양아치 남편 만나서 갖은 고생하다가 황후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갖은 악행으로 지금까지 중국 3대 악녀로 손꼽히는 여태후 여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중국의 여태후, 서태후와 함께 중국의 3대 악녀로 뽑히는 측천무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중국 역사상 최초로 여왕제에 올랐던 입지전적인 인물인 측천무후는 후대에 두 가지 상반되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나는 중국 역사상 가장 잔악하고 음탕한 요부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평가는 민생을 잘 보살펴서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던 역사에
길이 남을 여걸이라는 두 가지 평가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중국 역대 황제들 중 최고령인 67세의 제위에 오른 황제이기도 하며 30살의 황후가 되어 80세에 죽을 때까지 권력의 정상에 있었던 측천무후. 과연 어떤 모습이 진짜일지 중국 최초의 여황제 측천무후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측천무후는 당고조를 도운 개국공신 무사학의 둘째 딸로 태어납니다. 14살의 정관의 치를 이룬 황제 당태종 이세민의 후궁으로 입궁하게 됩니다. 당태종은 그녀에게 무미랑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지만 그다지 총애하지 않아서 처녀로 남겨두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내용은 훗날 당태종의 아들인 고종이 측천무후를 취하고서는 주장한 것이죠. 태종은 고종이 황태자일 때 신경 써서 그를 교육하며 늘 고종을 곁에 두고 가르쳤습니다. 아마도 그때 무미랑과 눈이 맞은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 것이죠. 얼마 후 태종은 사망하게 되고 무미랑은 당나라 황실의 법도에 따라 황제 사후에 아이를 낳지 못한 후궁들은 출가의 여승이 돼야 해서 절에 들어가 비구니가 됩니다. 한편 고종은 황태자비인 왕왕후와 관계가 소원해지고 소숙비를 총애하게 됩니다. 하지만 왕왕후는 그런 소숙비를 견제하였고 대신들도 이에 동참하여 고종이 소숙비를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태종은 감업사에서 비구니가 된 무미랑을 찾아가 그녀를 총애하였고 아들 이홍을 얻게 되죠. 이후 황후와 소숙비의 대립이 극한에 다다르자 황후는 소숙비에게서 황제의 총애를 멀어지게끔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미랑을 황궁에 다시 들여서 소숙비의 황제에 대한 총애를 분산시키려 한 것이었죠. 그리하여 무미랑은 평생을 절에서 비구니로 지낼 운명에서 황궁으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왕왕후의 계획이 맞아떨어져서 태종은 소숙비를 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태종의 은총은 골고루 나누어진 게 아니라 다시 무미랑에게만 기울어지게 된 것이죠. 무미랑은 처음에는 황후에게 순종했지만 황제가 자신에 대한 은총이 커지자 왕왕후와 소숙비를 제거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무미랑은 고종과 사이에 공주를 하나 낳게 됩니다. 태종에게는 첫 딸이 되는 귀한 공주였습니다. 한 번은 왕왕후와 소숙비가 공주를 보러 오게 되어 있었는데 공주가 갑자기 돌연사해버립니다. 공주가 죽은 이유를 두고 측천무후를 악인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녀가 왕왕후와 소숙비를 모함하기 위해 자신이 스스로 자식을 죽였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은 측에서는 돌연사로 생각을 하고요. 무엇이 사실이든 간에 아무튼 그 사실을 모르고 방으로 들어온 왕왕후와 소숙비는 아기가 죽어있는 것을 보고 쏘스라치게 놀라는데 하필 그때 측천무후가 데리고 온 태종이 방에 들어온 것이었죠. 측천무후는 두 사람이 아기를 목졸라 살해했다고 주장하며 살해범으로 몰았습니다. 이 같은 누명은 받아들여져서 이후 왕왕후와 소숙비는 해서인이 되어 빛이 들어오지 않는 좁은 구멍만 있는 방에 갇히게 됩니다. 훗날 소숙비는 우연히 들러 음식을 챙겨준 고종에게 제발 빛을 보게 해달라고 탄원하였으나 이를 알게 된 무황후는 소숙비를 끔찍하게 살해버리고 마는데요. 곤장을 100대 치고 다리를 절단하는 고문을 한 뒤에 술이 든 항아리에 담궈 죽였던 것입니다. 소숙비는 마지막에 다음 생에 고양이로 환생하여 쥐로 환생한 무황후를 물어 죽이겠다며 저주합니다. 그래서 측천무후는 황실에서는 고양이를 키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황후 폐위와 책봉 과정은 표면상으로는 측천무후의 미모에 홀린 고종의 잘못된 행동이라 평을 받고 있지만 속내는 당시 황후의 배후에서 전통적으로 정권을 잡고 있던 사족인 관롱 집단과 이들에게 차별 대우를 받고 있던 서족 세력의 정치 투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며 측천무후의 승리는 관롱 집단의 정치적 패배와 몰락으로 여겨지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장면들을 주도한 인물은 측천무후가 아니라 고종 자신이라는 것이 최근의 중평인 것이죠. 한편 무후가 황후의 자리에 오르자 정치적으로 정력적인 편이 아니었다는 고종은 무후에게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무후는 그렇게 고종의 신임을 얻어 정치적인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반대파에 서 있던 대신들인 장손무기를 비롯해 저수량, 우진영 등의 대신들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그리고 656년 측천무후는 황태자였던 이충을 폐위시키고 자신의 장남 이홍을 황태자로 앉혔으나 얼마 후 장남 이홍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홍의 죽음을 두고도 말이 많은데요. 18사력에서는 이홍이 측천무의 심기를 건드려 독살당했다고 기록해 놓기도 했고요. 하지만 사후 당고종과 무후는 크게 슬퍼하며 이홍을 의정 효경왕제로 추존했습니다. 이홍이 황태자가 된 뒤 과로사했다는 해석도 만만치 않죠. 이후 차남 이현을 황태자로 세우는데 사실 이현은 측천무후의 친아들이 아니라 측천무후의 언니와 고종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이었을까요? 측천무후와 애현 사이에서는 권력 다툼이 벌어지는데요. 이현과의 대립을 이어가던 측천무후는
이현에게 문란한 사생활과 반란 음모죄를 씌워 폐위시켜 버립니다. 유배가 한 곳에서 얼마 되지 않아 이현도 사망해버리고 말죠. 둘째 이현이 죽고 황태자가 된 것은 훗날 중종이 되는 셋째 이현이었죠. 중종은 고종처럼 순종적이고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성향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고종이 병으로 인해 정사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자 측천모후가 본격적으로 대신 정치를 했으며 이후에 아예 수렴청정을 선언하게 됩니다. 심지어 고종은 무후에게 재위를 넘기려고까지 했다가 재상 합처준의 반대로 이를 취소한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 후 고종이 죽고 중종은 683년 재위를 물려받아 황제가 되고 측천무후도 자연스럽게 태후가 되었죠. 하지만 중종의 아내 위황후와 그녀의 친정아버지 위원정이 정권을 장악하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중종은 자신의 장인에게 내가 천자인데 천자 자리를 준다 한들 누가 반대하겠는가? 라는 초대형 헛소리를 내뱉는 바람에 폐위당하고 말죠. 이때쯤 또 지방에서는 측천모후가 권력을 쥐는 것에 반발한 사람들이 양주에서 이경업을 필두로 군사를 일으켰지만 손쉽게 진압이 되고 말죠. 측천모후는 반란을 주도한 대신들을 모두 처형한 뒤 내각을 개편했습니다. 이후 예종에게서 황위를 넘겨받은 측천모후는 국호를 주로 바꾸며 중국의 최초이자 유일한 여왕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황제가 된 측천모후는 공포정치를 펼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밀고 정책을 통해 대신들끼리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죠. 측천모후는 또 반대파를 매우 엄격히 감시하고 통제하였는데 비밀경찰 홈리드를 바탕으로 상대의 비리를 먼저 고발하는 사람이 빠르게 승진하는 밀고 정치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게 신하들 입장에서는 마녀사냥이 열리는 수준이라 조정에 출근할 때면 가족들과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 무사히 퇴근해 집에 돌아오면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양 크게 기뻐했다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고발로 인해 자신의 인기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측천모후는 정적들이 거의 제거되고 나서는 사냥개 역할을 하던 내준신과 사번내 등의 홈리들을 차례로 없애 이들에 대한 원성이 자자하던 백성들에게 환호를 받게 됩니다. 그야말로 토사구팽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국 내부에서는 피바람이 불어오는 엄혹한 시기였지만 상대적으로 백성들은 측천모후에게 열광했습니다. 측천모후는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공포 정치를 벌이는 관리들에게 엄벌을 내려 백성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했거든요. 정치적인 쇼도 있지만 무능한 관리를 내쫓으며 지방 관리의 효율도 높였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측천모후 전보다 훨씬 살만해졌죠. 측천모후는 관리를 뽑을 때도 학벌이나 출신이 아닌 실리적인 면을 추구했습니다. 더 많은 인재들을 등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측천모후 입장에서는 기존 세력을 견제할 새로운 세력을 만들 수 있는 면도 있었죠. 그런데 인재를 등용한다고 만든 시설 중에는 측천모후의 욕정을 채우려 만들어진 공학부라는 기관도 있었습니다. 공학부에서는 젊고 잘생긴 남성들을 뽑았는데 이들의 주요 업무는 측천모후의 수발을 들거나 밤을 함께하는 것이었죠. 심지어 한간에는 3,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을 뽑았다는 소문들도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측천모후의 총애를 등에 업고 폐단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장혁지와 장창종 형제가 있었는데요. 이들이 중앙정계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역사학자들은 측천모후가 말기에 남색에 미쳤다고 보는 것보다 나이가 들어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결국 705년에 측천모후가 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자 당 황실 충성파들이 신룡정변을 일으켜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압박을 넣게 되고요. 이에 무후는 당시 황태자로 있었던 아들 중종에게 황위를 양위하게 되고 무씨의 준하라는 일대만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보통 비정상적으로 재위에 오른 사람이 퇴위하면 죽음을 면하기 어렵고 측근들도 숙청되는 게 보통인데 이때는 신하들이 거사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측천모후에게 당을 부활시키고 태상황제로 물러나면 더 이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선에서 이를 마무리한 것이었죠. 그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측천모후가 당중종과 당예종의 모후이며 당현종의 친조모라는 점이 가장 컸던 것이죠. 아무리 측천모후가 당을 멸망시킨 역적이라지만 측천모후를 죽이게 된다면 황제가 어미를 죽인 페류나가 되며 역적의 집안임을 자인하는 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측천모후가 자리에서 순순히 물러난 점도 있었죠. 그해 말 측천모후는 건강이 악화되어 죽음을 앞두고서는 자신의 묘비에 한 글자도 남기지 말라는 것과 또한 자신이 모함해 죽인 폐후 왕씨 일가를 복권시키라고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혹자는 무후가 다스린 시기에 내치는 당태종의 정관의 치에 버금가며 이후 현종 때 맞이한 개원의 치를 불러오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단순히 악렬하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후궁에서 황후로 다시 중국 최초의 여황제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측천모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태후, 측천모후와 함께 중국의 3대 악녀로 거론되는 서태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녀는 청나라 멸망의 원흉으로 지목되기도 하며 사치와 향락과 남성 편력으로 매우 유명한데요. 서태후는 청나라의 제9대 황제 한풍제의 추존왕후이자 제10대 황제 동치제의 어머니이며 제11대 황제 광서제의 큰어머니이자 또한 마지막 황제인 선통제에게는 큰 친할머니가 됩니다. 47년간이나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었고 어떤 악행들을 저질렀었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태후는 1835년 출생했지만 출신지는 정확히 어딘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서태후란 명칭은 본래 본명이 아니고 서쪽의 태후를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서태후와 반대로 동쪽에 있는 태후는 동태후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예언나라 후의정이라는 말단 관리의 딸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관직 사회의 생리를 터득하며 자라났습니다. 어려서는 유복하게 생활했으나 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허들의 일로 생계를 꾸려나갔다고 합니다. 한편 당시 청나라는 내후외환에 매우 위태로웠던 시기였습니다. 그 와중에 한풍제가 즉위하고 즉위하자마자 청나라 군대는 태평 청국군의 패배를 거듭했고 한풍제의 첫 아내가 즉위 1년 만에 사망하여 황실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 후궁을 선발하게 되죠.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10명의 후궁을 선발했고 서태후도 그 10명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후궁은 7등급까지 있었는데 그 중에 서태후는 5등급을 받았어요. 그녀는 처음부터 바로 황제의 성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같이 후궁으로 뽑힌 동태후는 40일 만에 황후의 자리에 등극하죠. 몇 년이 지나서야 서태후는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한풍제의 관심을 끌어 승은을 입었고 의리에 책봉되었죠. 그러다 그녀는 운이 좋게도 곧 회임을 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동태후도 낭치 못한 아들의 탄생에 한풍제는 크게 기뻐하며 서태후를 의계 위로 책봉하게 되죠. 하지만 서태후는 궁 안에서의 지위가 아직 안정적이지 않았던 탓에 한풍제의 총애를 유지하는데 전력을 쏟기 위해 제순의 양육을 포기했고 이로 인해 어린 시절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동치제는 훗날 서태후를 두려워했으며 오히려 성격이 온화한 동태후를 더 따르게 되죠. 서태후는 당시 보통 여성들은 몰랐던 한문을 읽을 줄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황제의 업무를 돕기도 하면서 정무를 보는 것에 익숙해졌다죠. 그러던 중 청나라에는 제2차 아편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베이징을 침략하자 한풍제는 서태후와 황자, 후궁들과 만리장성을 넘어 열하에 있는 별궁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열하에서 피신 생활을 하던 중 한풍제는 1861년 병으로 사망하고 말죠. 그때 한풍제의 나이는 31세, 서태후는 27살이었죠. 원래 외모에 관심이 있던 서태후였지만 27살의 과부가 된 뒤로 더욱 더 서태후는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모 치장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을 쓴 건 피부였는데요. 피부 관리를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새똥이 미백 효과가 있다고 해서 새똥으로 만든 옥용산으로 아침에 세수를 했고 진주를 갈아먹기도 했으며 꽃과 약재로 목욕하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또한 달걀인자와 돼지기름을 사용한 마사지도 받았고 제일 엽기적인 것은 모유가 피부에 좋다고 해서 가출산한 산모 2명을 불러서 서태후가 직접 모유를 마셨다고 하네요. 서태후는 머리 스타일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서태후가 하도 머리 스타일을 자주 바꾸다 보니 부작용으로 탈모가 오고 말았습니다. 이후 탈모에 예민해진 서태후는 머리를 빗다 머리카락이 빠지기라도 하면 궁녀에게 매질을 했고요. 40대부터 탈모가 생겨서 60대에는 머리카락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다죠. 한편 한풍제가 죽은 후 한풍제와 동태후 사이에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서태후의 아들인 동치제가 10대 목종에 즉위하게 됩니다. 동치제는 당시 5살이었고요. 한풍제는 유언의 서태후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린 동치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8명의 대신들이 보필하도록 했고 혹시나 또 이 대신들에게 권력이 몰릴 것을 예상하여 동태후에게 어상이라는 도장을 황제에게는 동도당이라는 도장을 하사했던 것이었습니다. 대신들이 황제의 명을 발표할 때 시작에는 어상, 마지막에는 동도당의 도장을 찍어야 발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명의 대신들은 권력이 커져만 갔고 서태후는 동태후와 황제의 동생인 공친왕을 포섭해서 이들과 신유정변을 일으켜 8명의 대신들을 제거해 버립니다. 이리하여 서태후와 동태후는 수렴청정을 시작하게 되고요. 하지만 그를 읽을 줄 몰랐던 동태후는 정치에 전면적으로 나설 수 없었고
그를 아는 서태후가 주로 대부분의 국정일을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공친왕도 제거를 하고 서태후는 황실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말죠. 서태후는 권력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성에 완전히 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동치제가 자신보다는 동태후를 더 따랐기 때문이죠. 황제인 동치제의 황후를 간택해야 할 때가 됐는데 서태후에게는 황후 간택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치제가 성인이 되어 정치에 나서게 될 때 자신의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편에 서줄 며느리가 필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동치제는 서태후가 추천한 여인이 아닌 동태후가 뽑아준 여인을 자신의 황후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효철의 황후였고요. 서태후는 분노하며 동치제가 황후와 동침할 수 없도록 해버렸고 계속되는 서태후의 간섭에 무력감에 빠진 동치제는 환관들의 추천으로 기생집을 드나들다 사망하고 마는데요. 사망 원인을 두고 시중에서는 매독이라고 하고 황실에서는 천연도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서태후는 효철의 황후도 자결하게 만들고 말죠. 그러고는 자신의 여동생과 한풍제의 또 다른 동생인 순친왕 혁현 사이에서 아이를 입양해 황제로 삼게 됩니다. 이 아이가 바로 제11대 덕종 광서제이며 제위 당시의 나이는 겨우 4살에 불과했습니다. 동치제가 황제의 자리에 올랐을 때와 같이 나이가 어리다는 핑계로 수렴청정을 이어나가기 위함이었죠. 당연히 광서제는 서태후의 권력 행사를 위한 꼭두각시 황제일 뿐이었고요. 그렇게 서태후는 수렴청정이라는 명분 하에 다시 정치 일선에 나서 정권을 장악해 갔습니다. 서태후는 한때 동태후와 같이 수렴청정을 하기도 했지만 동태후가 그녀의 정책에 반대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동태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설에는 서태후가 동태후에게 떡을 건네주었는데 그 떡에 독이 들어 있었다는 설이 있는데 아무리 미워도 그렇게 대놓고 독살을 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하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은 서태후가 동태후의 죽음에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황실의 모든 권력은 완전히 서태후에게 넘어갔고 서태후는 모든 정치적 문제는 반드시 자신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광서제는 아침 저녁으로 서태후에게 문호를 올려 그날의 일을 의논하고 하교를 받도록 했죠. 광서제가 19살이 되고 서태후는 뒤로 물러나 광서제가 직접 친정을 하는 듯이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서태후는 여전히 뒤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기반을 공고하고 황제의 결혼에 간섭하기 위하여 자신의 또 다른 조카인 정분을 광서제의 황후로 간택했으며 두 후궁인 금비와 진비도 직접 골랐습니다. 서태후가 사사건건 정무에 간섭하고 권력을 완전히 넘겨주지 않자 당연하게도 광서제의 서태후에 대한 반감은 커져만 갔죠. 서태후가 권력을 잡았을 당시 청나라는 외세의 압력과 봉건 질서의 붕괴로 근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필요성을 느낀 서태후를 비롯한 만주족 지배층 또한 그런 정신이 함양된 양무운동을 지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청일전쟁의 패배로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실 전부는 아니지만 청일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서태후의 사치에 있다는 것 때문에 후대에 많은 욕을 들어먹고 있는데요. 서태후가 가장 욕먹는 이유는 북양함대의 예산을 유용하여 이화원을 지었다는 부분 때문입니다. 이화원에 은전 3천만 량을 썼는데 이는 당시 청나라 전체 1년 예산의 30%에 달하는 수치로 이 막대한 돈이 정원 건설에 낭비된 것이었죠. 당시 중국의 정세를 보건대 외국과의 충돌은 불가피했고 이런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라면 당연히 국방에 힘을 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청일전쟁에서 피를 본 직접적인 원인은 총체적인 청군의 난맥과 지휘관들의 무능 때문이었지만 이 돈이 헛되이 낭비된 것도 청일전쟁에서 피를 본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은 중일 양국의 사학자들조차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화원에서 서태후는 남성 편력적인 일들도 저질렀는데요. 당대 미남들을 모두 잡아와서 이화원 근처 남오도란 섬에 가둬놓고선 매일 밤마다 이화원 낙수당에 불러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죠. 단순히 성관계를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남들은 다음날 하늘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태후와의 밀회를 떠벌리고 다닐 것을 염려하여 모두 사형을 시켜버렸기 때문이었죠. 서태후가 죽을 때까지 수없이 많은 미남들을 데려간 탓에 북경엔 미남이 없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였죠. 그리고 서태후는 진귀한 음식에 관심도 많았습니다. 식탐 또한 대단했기에 한 끼에 128가지나 되는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당시 돈으로 환산하면 100량이었으며 이것은 당시 중국 농민의 약 1년치 끼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농민 천여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수준이자 이를 현대의 물가로 환산하면 2000년 전후의 한국을 기준으로
약 8천만 원 정도 수준이었다고 하죠. 서태후의 사치는 옷에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옷이 무려 3천여 벌이나 되었으며 옷을 담는 박스가 700박스가 넘었으며 옷은 물론 버선과 신발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서태후의 옷, 버선과 신발을 만드는 데만 매년 3,000명가량이 동원되었고 그 비용은 매년 10,000냥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음식에도 그랬듯이 옷이나 버선, 신발도 한 번 신거나 입고 나면 그대로 버렸으며 심지어 서태후가 쓰고 한 번 버리는 목욕 수건에도 수가 놓이는 등 그야말로 사치의 끝판왕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와중에 광서제는 나름 나라를 어떻게든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생각에 젊은 사상가들을 곁에 두었고 변법 제강운동을 통해서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킨 일본처럼 입헌 군주제로의 전환을 비롯한 근대적인 개혁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서제가 자신의 군대를 가지려고 하고 자신의 권력 위치까지 흔들려자 처음에는 그를 지지하던 서태후도 곧 지지를 철회해버리죠. 변법파는 반발하여 서태후를 제거하려고 했고 위안스카이는 변법파를 배신하여 이를 서태후에게 알려버리고 말죠. 서태후는 자신을 따르던 청왕조의 보수파들과 함께 무술정변을 일으켜서 광서제를 유폐하고 그를 따르던 변법파들을 대거 숙청, 결국 변법 자강운동은 100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어떤 정적도 두렵지 않던 철의 여인 서태후도 이겨내지 못할 것이 있었으니 바로 세월이었습니다. 극심한 사치와 향락을 즐긴 것이 독이 되었는데요. 며칠간 계속되는 본인 생일잔치에서 과식한 뒤 서태후는 이질에 걸리게 되죠. 결국엔 노령을 이기지 못했고 서태후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서태후가 광서제가 죽은 다음날 죽었다는 것인데요. 광서제는 누군가 보낸 독약을 먹고 요절했는데요. 많은 이들이 서태후가 독사를 지시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서태후는 조카인 광서제의 죽음을 전해 듣고도 매우 담담했다고 전해지죠. 그리고 그 즉시 독단으로 광서제의 동생 순친왕의 불과 3살밖에 안 된 아들을 다음 황제로 지목했습니다. 그가 바로 청나라 마지막 황제 선통제 푸이였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인 1912년 청나라는 신의 혁명으로 멸망을 하고 말죠. 아이러니하게도 서태후의 유언은 다시는 나처럼 여인이 정사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였다고 합니다. 국내외 가릴 것 없이 청나라 몰락의 원흉으로 꼽히는 인물 서태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